위연은 유비의 부국 출신입니다. 즉 유비의 사졸로 스타트한 진성 흑수저죠. 하지만 유비 집단은 당대 사회에서 대단히 유니크한 존재였습니다. 협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국가 건설까지 성공한 유일한 사례라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협 특유의 강력한 유대감이 존재했습니다. 때문에 유비의 사졸 출신이었던 위연이 유비에게 품었을 감정은 단순히 충성이라는 도식적인 개념으로 환원되기 어렵습니다. 사졸 출신이라는 이력은 필연적으로 직급에 있어서 천장을 느끼기 가장 직접적인 위치입니다. 사졸은 생각이 허락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지휘관의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존재들이었죠. 특히나 고대의 군사적, 사회적 위계 속에서는 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보이지 않는 천장에 가장 강력하게 귀속된 존재들입니다. 오죽하면 조위에서는 대를 이어 군인을 수행하는 세병제로 합법 노예제를 만들고 소노에서는 한술 더 떠서 이 사병들을 장수끼리 트레이드시켰을 정도로 물건 취급을 했죠. 하지만 위연은 사졸 출신임에도 입촉 이후 아문장군에 오릅니다. 유비가 직접 보고 판단했을 때 사졸들 중 가장 전공을 많이 세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중 공방전 이후 유비가 무려 장비를 제치고 위연을 독한중으로 임명합니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사건이었냐면 유비가 한중왕이 된 이상 한중은 촉한의 영토 중 가장 상징성이 높은 강역입니다. 대다수가 장비를 예측했다는 건 왕의 영역을 진수하는 사령관으로서 서열상으로나 영향력상으로나 권위상으로나 장비가 가장 적합하게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비가 위연을 선택한 건 유비 입장에서도 특정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세대교체와 한고조의 오마주입니다. 관우와 장비로 대표되는 유비의 친위부국 집단의 1세대의 뒤를 이어 위연이라는 2세대의 대표가 성공적으로 세대교체를 이뤄냈다는 의미가 있고 유방의 개국 공신들이 모두 자신이 대장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을 때 세대도 뒤처지고 권위도 낮았던 한신을 대장으로 임명해버린 유방의 무빙을 그대로 오마주한 겁니다. 굳이 일자왕이 아니라 더 격이 낮은 이자왕인 한중왕을 자칭한 것부터가 유방의 홈그라운드인 한중을 계승한 정치적 선언이었기 때문에 위연의 드라마틱한 특징은 대놓고 한신의 사례를 그대로 계승한 겁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매우 유효해서 한신이 대장이 되자 전군이 놀랐던 것처럼 위연의 사례 역시 모두가 놀라워했죠. 유비는 이에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위연에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도록 하여 좌중의 의구심을 일거에 종식시키는 묘기에 가까운 정치술을 선보입니다. 대왕을 위해 10만 군사로 조조를 작사를 내버리겠다는 위연의 패기는 유비의 모든 정치적 레토릭과 용단들에 대한 화답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파격적인 특징은 위연에게 사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은혜의식을 형성했죠. 그는 자신의 현재 위치가 개인적 연줄이나 가문 덕분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능력과 활약, 그리고 주군의 판단과 결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위연의 충성은 형식적인 복종이나 관료적 충의가 아니라 존재의 근거를 부여받은 자의 감격에 가까운 겁니다. 유비의 신뢰는 위연에게 관직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부여한 셈이었던 거죠. 동시에 이 은혜는 위연에게 매우 강력한 자부심을 낳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명문장수들과 나란히 선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인식은 결코 허영만은 아니었죠. 한중이라는 전략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최고의 요충지를 맡겼다는 사실 자체가 유비가 위연의 능력과 공적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연의 직선적이고 때로는 거친 언행은 이 자부심의 표현이자 자신이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우연이나 시혜가 아니라는 점을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태도의 발현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부심은 언제나 불안과 나란히 존재했죠. 위연은 자신이 기존의 핵심 세력과는 다른 경로로 부상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렇기에 더욱 과감한 제안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필요성을 입증하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군사적 발상과 독자적인 전략 구상은 단순한 야심이라기보다 유비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적 압박의 비중도 컸다고 봐요. 이 점에서 위연의 유비에 대한 충성은 매우 강하면서도 동시에 유비 개인에게 집중된 충성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의 충성은 촉한이라는 제도나 관료 체제보다는 자신을 끌어올려준 군주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었고 이는 유비 사후에 구조적 긴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비가 생존해 있는 동안 위연이 흔들림 없이 전방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충성의 방향성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위연은 한신이 초안쟁패기에서 보여준 결정적 역할처럼 자신 역시 촉한의 성공 과정에서 비대칭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증명이 좌우국 계책이에요. 이 계책은 단순한 기습안이 아니라 전공을 피해 험로를 돌파하여 적의 심장부를 찌른다는 점에서 한신의 암도진창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좌우국 계책은 당시 촉한의 국력과 병력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방안이었고,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이 계책은 위원의 자기인식을 명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원은 자신을 전공의 장수가 아니라 판을 바꾸는 장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위원의 감정선은 단순한 군사적 제안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좌우국 계책은 그에게 있어 일종의 자기 증명의 수단이었고, 유비가 유방을 오마주하며 한중왕이 되었듯 자신 또한 한신처럼 촉한의 판도를 단번에 뒤집는 결정적 한 수를 담당해야 한다는 내적 서사가 형성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예 진수도 오피셜로 공인을 해버렸어요. 위원은 제갈량과 서로 길을 달리하여 한신의 고사처럼 하고자 했다,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위원의 이러한 행보는 야심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부여된 상징적 위치에 대한 충실한 응답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인식은 구조적 충돌을 내포하고 있었죠. 한신의 서사가 결국 비극으로 귀결되었듯 지나치게 강한 자기 상징화는 제도와의 마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갈량이 좌우국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역시 단순한 보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촉한이라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한계를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애초에 좌우국 계책은 하우무의 돌발적인 빤스런이라는 가정하에서만 성립되는 망상 수준의 전략입니다. 하우무가 빤스런을 안 치면 1단계부터 성립이 막히는 아이디어예요. 제갈량처럼 강박적으로 신중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게 리스크가 뒤지게 크다는 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특정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전략의 1단계가 이프스토리면 어떡합니까? 이건 제갈량의 판단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위원은 하우무가 무조건 빤스런 칠 테니까 이길 수 있다는 망상 말고 더 정교하고 합리적인 논리 구조를 설계해가서 제갈량을 설득해야 했어요. 제갈량이 위원을 의지했던 것과 별개로 위원이 대표하는 세력과 제갈량이 대표하는 세력 사이에 불편한 긴장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제갈량 사후 본격적으로 점화되며 비극으로 치달았죠. 이러한 충돌은 우선 유비 생전의 권력 지형을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갈량의 권위는 본래 성도를 중심으로 한 내정과 중앙행정에서 형성되었고, 위원의 권위는 한중이라는 전방 요충지에서 군사적 실천을 통해 구축되었습니다. 즉, 두 인물은 애초에 동일한 영역에서 경쟁하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공간과 역할 속에서 유비 정권을 떠받치고 있던 병존적 축에 가까웠죠. 일전의 영상에서 해설했듯이 제갈량은 군주의 권한 대행권을 위임받은 형주계의 수장이고, 위원은 유봉과 함께 각각 한중과 상용이라는 최북방 지방권력을 진수하는 친이부국 집단, 즉 묵협계라고 해설했던 전사 집단의 2세대 수장입니다. 이 균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계기는 유비의 사망이었죠. 유비는 제갈량을 명백한 수권자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갈량은 촉한 전체를 조율하는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중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고, 위원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제갈량의 통제하에 편입됩니다. 이는 형주계 독재를 승인한 유비의 선택이었지만 이전까지 실질적인 영주에 가까웠던 위원의 지위가 구조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이는 개인 간 갈등이라기보다 체제 전환의 필연적 결과였기 때문에 위원 입장에서도 이를 반대할 정당성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변화가 위원에게 준 심리적 충격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라 위원의 정체성과 직결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유비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며 독자적인 판단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중에 제갈량이 아예 성도와 완벽하게 분리된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해버렸죠. 위원이 더더욱 자기 증명에 목매인 이유가 바로 이 구조 조정을 통한 자신의 권위 불안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제갈량을 공개적으로 거역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은 제갈량이 유비로부터 정통성을 위임받은 수권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는 곧 유비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제갈량이 겁이 많아서 자신의 재능이 다 쓰이지 못한다고 투덜거릴 뿐이었죠. 이 지점에서 좌우국 계책의 의미가 다시 한번 부각됩니다. 이 계책은 단순한 전술 제안이 아니라 위원이 체제 내부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독자적인 군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에 과감한 전략 구상을 통해 나라는 장수는 아직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제갈량에게 전달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좌우국 계책은 군사적 제한이기 이전에 정치적 자기 증명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이 이걸 한 번 한 게 아니라 북벌 때마다 반복했거든요. 결국 제갈량과 위원의 관계는 신뢰와 불신이 뒤섞인 대립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합리성이 충돌한 병존 관계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갈량은 국가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통치자였고, 위원은 국면을 뒤집을 수 있는 순간적 기회를 중시하는 공적 야심가였습니다. 위원의 한탄은 제갈량 개인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 자신의 재능이 요구되지 않는 시대적 조건에 대한 절망이었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위원의 비극성은 분명해집니다. 그는 정통성을 존중했기에 반기를 들지 않았고, 체제 안에 남았기에 끝내 자신의 방식으로 증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위원은 충성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늘 위험한 인물로 인식되었고, 이는 그의 최후로 이어지는 구조적 전조가 되었죠. 저는 제갈량이 후계를 지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을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제갈량이 후계자 문제에 둔감했다기보다는 오장원에서 그럴 틈도 없이 급사를 해버린 게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제갈량이 촉한 내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한 독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특정 인물을 후계자로 공개 공표했다는 명확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갈량과 같은 위치에 있던 권력자가 후계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일정한 제도적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아있는 기록들은 오히려 후계 구도가 불분명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갈량이 장관을 은밀히 내정했다는 식의 설명은 사후 정당화를 위해 만들어진 서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요. 이와 관련하여 화양국지에 기록된 미묘한 대목은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해당 기록에서 제갈량은 양의의 뒷담을 까면서 유선에게 장원에게 권력을 물려주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절대 권력을 쥔 수권자가 정치 일선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는 상징적 군주를 찾아가 이렇게 소극적인 부탁을 하는 정황 말입니다. 만약 이 기록이 진짜라고 하면 제갈량 사후의 난장판은 모조리 제갈량의 탓이 됩니다. 후계자를 공개 공표하지 않고 이렇게 뒤에서 정치질로 해결하려 한 탓에 양의의 불복, 위원의 반동 전부 초래한 거니까요. 제갈량 정도 되는 정치인이 후계자 선정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조조조차도 후계자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골머리를 많이 썩였고 오나라는 아예 이것 때문에 나라가 결단이 났습니다. 당장 유선의 승계에 위협이 된다고 유봉을 죽이라 건의한 것도 제갈량 아닙니까? 이 정도로 후계자 선정이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고 제갈량 본인도 이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던 사람인데 아무런 안전장치를 설계해 놓지도 않고 그저 아무 권한도 없는 유선에게 찾아가서 양의의 뒷담을 까고 장원을 칭찬하는 기록 하나만 덜렁 있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갈량이 장원을 정말로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아닙니다. 공개 공표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왜 그러지 못했냐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갈량이 공개 공표할 새도 없이 급사해버린 게 가장 적절한 통찰이라고 봅니다. 제갈량은 절대로 자신이 관리하지 못하는 변수가 터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신중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전쟁을 강행하는 무대포가 아니라는 뜻이죠. 제갈량 입장에서는 오장원에 도달했을 때까지도 자신의 수명이 막바지라는 인지 자체를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손곤의 빤스런 병크가 터지고 초고양국의 공동진격이 좌절되니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기어코 터지면서 급격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해석을 긍정해야 제갈량의 평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갈량 사후의 권력 행태를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먼저 양의를 살펴보면 그는 제갈량 사후 자신이 자연스럽게 그 후계자가 될 것이라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만이라기보다 제갈량 체제 내에서 자신이 행정 실무를 담당하며 축적해온 권한과 위상에 간과한 판단이었죠. 제갈량이 명확히 지정을 해놨으면 양의의 이런 행보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지정이 돼 있었으면 양의는 자기가 후계자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대체 왜 장관이 선택됐냐고 투덜거리는 게 자연스럽죠. 위원의 행보 역시 이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제갈량 사후에도 위원은 북벌 재가동을 주장하며 사실상 자신이 군사적 1인자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합니다. 이는 위원이 단순히 전술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권력 공백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갈량이 명확히 지정을 해놨으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권한 확대를 시도하는 위원의 행보 역시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애초에 당시 전군사 겸 정서대장군 겸 가절이라 위원이 군부 2인자였기 때문에 위원의 권한 확대 시도는 제갈량의 지정이 없었던 상황 하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선택입니다.
오히려 군부 2인자로서 차기 군권 계승 서열 1인자에 해당하는 위원을 왕따시키고 독단적으로 퇴각작전을 지휘하려 한 양의와 강유의 무빙이 더 비정상적입니다. 이거 위원 입장에서는 하극상이에요. 안 그래도 한중의 주인이었다가 구조조정으로 제갈량 체제의 휘하로 편입된 입장이라 자기 증명에 대한 갈망과 자의식 과잉이 극단적으로 높아진 상태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놓고 하극상을 벌이면 위원은 안 빡치는 게 이상한 겁니다. 하지만 양의는 여기서 제갈량의 비밀지령을 근거로 명백한 상관이었던 위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퇴각에 돌입했죠. 위원이 퇴각로를 불태워버린 건 조잡한 주먹구구식 응징이었을지언정 아예 정당성이 없는 반역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즉 양의의 스탠스와 위원의 스탠스 모두 제갈량이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강하게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화양국제의 기록이 진짜라면 모든 분란의 원흉이 공개 공표를 하지 않은 제갈량이 되고요. 반면 장원의 행보는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장원은 애초에 성도에 남아있었기에 권력 충돌의 현장을 관조자로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위원과 양의의 충돌을 관전하면서 이 중 누구를 역적으로 만들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죠. 그리고 장원은 같은 형주계파인 양의의 손을 들어줍니다. 위원은 묵협계 최후의 생존자입니다. 관우와 장비는 죽은 지 오래이고 유봉 역시 숙청당한 지 오래이며 마지막 동지인 유염은 자신과 싸우고 난 뒤 성도로 압송되어서 장원 손에 숙청당했습니다. 위원은 자신의 계파가 이제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장원은 단순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차원에서 양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의야말로 같은 형주계인데다 북벌 최일선에서 뛰었기에 후방 행정만 맡은 자신보다 제갈량의 후계 정당성이 더 큰 존재입니다. 즉 양의가 더 큰 경쟁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장원은 양의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위원은 허무하게 척살당합니다. 장원은 유염을 어거지로 처형한 전적이 있던 인물입니다. 전에도 말한 부분이지만 당시 성도를 장악하고 있던 것은 승상 권한대행 장원과 형주계 사대부들입니다. 유염은 위원과 싸우고 제갈량한테 된통 혼난 뒤 성도로 보내졌는데 겨우 가정폭행 혐의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것도 길거리 공개 처형으로요. 최고 권력자를 상대로 사기극과 하극상을 벌인 이염은 탄핵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유염은 가정폭행 혐의로 공개 사형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노골적인 어거지 숙청이죠. 당시 성도를 장악하고 있던 통치권 권한대행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일처리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염의 숙청과 위원의 숙청, 그리고 이로써 묵협계파의 완전한 소멸이라는 정치적 결과는 일관된 의도가 강하게 느껴지죠. 저는 제갈량과 장원의 정치적 정체성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갈량은 절대 권력자답지 않게 여러 계파들을 아우르며 탕평책으로 원팀 의식을 고수하려 한 느낌이 강한 반면 장원은 완전한 형주계 독재 정부를 원했다는 인상이 매우 진하게 남습니다. 그렇기에 유비가 이끌던 친이부국 집단의 마지막 생존자로서 이미 촉한을 잠식하고 있던 형주계파의 정치적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분풀이로 잔도를 태우는 수준의 조잡한 반항밖에 하지 못했던 위원은 그간 헌신해온 공적에 비해 너무나 허무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유비가 제갈량 독재정을 빌드업해주고 간 것이 촉한 입장에서는 최선의 수였지만 위원 입장에서는 필연적인 비극이었죠. 위원은 애초부터 이 싸움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위의 죽음이 유비가 쌓아놓은 촉한 정치 청사진의 완전한 소멸을 불러온 대사건이었다면 위원의 죽음은 촉한의 건국을 주도한 친이부국 집단, 유비의 묵협계 전사 집단의 완전한 소멸을 증명하는 비극이었습니다.